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단잠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선주 작가의 소설 박제된 새입니다. 연로한 아버지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고서 새를 박제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새를 박제하는 일이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새의 몸속에 있던 걸 꺼내고 썩지 않는 것들을 넣어서 살아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하는 작업이죠. 생각만 해도 좀 으스스해지는데요. 그에게 이 박제 작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렇게 새를 박제하는 일에 집착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저랑 같이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설 읽기를 시작할게요. 단잠과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제된 새, 김선주. 강치성 씨는 옷장 한 구석에서 비늘 덮개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꺼냈다. 덮개를 벗기고 상복을 입을 때마다 그는 언제나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곤 했었다. 느닷없이 토악질할 때처럼 가슴을 치받고 올라오는 회한과 슬픔을 옷자락 속으로 밀어넣으며 잦은 헛기침으로 다스리곤 했었다. 일찌감치 옷을 입고 아래층을 오르내리며 큰아들 기수를 기다리던 아내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젊었을 때는 검정색 옷을 입으면 세련되고 산뜻해 보이더니만 늙어서의 검은 옷은 우중충하고 구질스럽고 초라해 보였다. 검정빛은 그에게 한 움큼의 절망과 슬픔의 결정체였다. 그것은 4년 전 막내 아들 한수의 숙검정된 시신을 거두고 나서부터 가슴속 깊이 각인된 채 지워지지 않았다. 그 후부터 검정빛은 그에게 혐오감이 일도록 싫은 색깔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상복을 입어야 할 횟수는 더욱 잦아지곤 했다. 빨리 하세요. 샤리아 범이 시간 없대요. 1시간 이상 가야 한대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자꾸만 고쳐매고 있는 그에게 아내는 짜증을 부렸다. 내 앞에서 또 샤리아 범이라니. 그 소리 집어치우라니까. 샤리가 뭐야? 정순이라는 이름이 엄연히 있는데. 그는 역정을 내면서 또다시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풀었다. 오늘 같은 날 그런 걸 가지고 짜증을 내다니요. 온통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아내의 두 눈에 물기가 어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골진 주름살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계속하려던 말을 끊고 입을 다물었다. 하긴 이곳 사람들의 이름을 본따서 샤린이 데이빗이니 하는 이름을 지은 아들만을 탓할 것도 못 된다 싶었다. 이곳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자리 잡은 노인 아파트의 사람들조차도 모두 낯선 삶에 대한 적응으로 허덕거리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놈의 웰페어인가 뭔가가 잘못이야. 이 나라에서 평생 일하며 세금을 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연금만은 받겠다고 야단들이니. 그는 여전히 거울을 보며 투덜거렸다. 오늘따라 넥타이는 자꾸 뒤틀어지기만 했다. 모두들 타지 못해 안달인데 당신만 불평하는 것은 무슨 옹고집이유? 부자 나라 좋다는 게 뭔데? 아내는 그동안 참고 있던 불평을 늘어놓을 기세였다. 당신은 아직도 그놈의 웰페어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나? 오늘 같은 꼴을 보고서도. 오늘 같은 꼴이라는 그의 말에 아내는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그와 아내가 고국을 떠난 지가 벌써 2년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환수가 죽은 후 폐인처럼 살고 있던 그들을 이곳으로 끌고 오다시피 데리고 온 것은 큰아들 기수였다.
60평생 살아온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를 아내와 딸들이 우겨서 이곳으로 온 것이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는 깊은 절망감과 허탈감으로 실어증 환자처럼 말을 잃어버렸었다. 더 이상 살아갈 욕망도 힘도 잃었을 때 도피처인 양 찾아든 아들네 집은 그의 편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다. 말이 아들이지 20년을 떨어져 산 아들이었다. 세상살이에 부대끼며 살아가기 급급해서 품을 떠난 아들은 돌아볼 틈도 없었다. 기수는 줄줄이 딸린 동생들 때문이었는지 스스로 자립의 길을 택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도미해버린 것이다. 그가 데리고 살았던 세월만큼이나 외국 땅에서 비비대기치며 홀로 뿌리를 내린 아들은 함께 살수록 타인처럼 낯설게만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설날이었다. 실어증 환자처럼 살던 그였지만 세월 탓이었는지 차츰차츰 본래의 엄격하고 자상하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환경을 바꾸어 보자던 아내와 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싶었다. 회한의 땅을 떠나오니 그런대로 저승해간 아들의 환상에서 가끔씩은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제는 기수에게서 삶의 뿌리를 내려야겠다고 그는 수없이 다짐하곤 했었다. 그는 설날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대로 지킴으로써 이곳에 사는 후손들에게 가풍을 이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 달력에서 음력 1월 1일을 찾아서 과세 준비를 하라고 기수에게 지시를 했다. 고국을 떠날 때 그는 자신이 모시고 있던 위패부터 챙겨서 짐 속 깊이 간직해 왔었다. 조상도 당연히 함께 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퇴근 후 그가 메모해준 차례용품들을 사들이는 기수의 모습은 대견스러웠다. 차례 준비를 할 줄 모르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아내는 부엌을 수없이 들락거렸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나서 그는 손질해둔 한복을 입었다. 아내도 엷은 물빛 한복을 입었다. 아내의 모습은 새색시 때처럼 다소곳하고 애련해 보여 그는 잠시 눈을 슴뻑거렸다. 아낙네의 옷은 역시 한복이 최고지.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흐뭇해진 그는 차례상을 보는 법도와 충문을 쓰는 법을 기수에게 소상히 일러주었다. 손자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손자는 아직도 2층 제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조상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그는 나이답지 않게 가벼운 흥분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뒤늦게 나타난 며느리를 보고 그는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며느리는 한복은커녕 늘 입던 바지 차림이었다. 이곳 여자들은 웬일인지 평소에 거의 바지 차림이었다. 활동적이라는 것이 이유였지만 그는 여자들의 바지 차림은 질색이었다. 더욱이 명절 옷차림으로는 눈에 거슬리기만 했다. 그는 그래도 꾹 눌러 참았다. 말도 통하지 않고 운전도 못해서 매사에 며느리 눈치만 보아야 하는 처지에 군님 놀리기가 싫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이들은 좀채로 나타나지 않았다. 샤리, 데이빗, quickly, come here.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는 며느리의 혀꼬부라진 소리를 듣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말았다. 샤리는 뭐고 데이빗은 뭐냐? 그 애들이 양놈이냐? 내가 학렬 따라 지어준 정순, 정호라는 이름이 엄연히 있거늘. 오랫동안 잘 참아오던 우라를 그는 터뜨렸다. 2층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오던 손자, 손녀가 멈칫거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할아버지 내외가 온 다음부터는 우울하고 충충해진 집안 분위기로 그들은 행동이 자유롭지가 못했다. 수시로 드나들던 친구들의 발걸음도 뜸해졌다. 오늘처럼 이상한 무속의식을 치르는 것도 못마땅하기만 했다. 그도 손자, 손녀가 낯설고 정이 안 가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때때로 손자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은 며느리가 미웠다. 말이 통하지 않는 손자는
혈육의 유대감마저 희미하기만 했다. 손자들 앞에서 그는 한낱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노인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설날 아침부터 언성을 높였던 것을 후회하면서 그는 곧 입을 다물었다. 반평생을 지낸 고등학교의 도덕선생답게 그는 심신을 가다듬고 예법을 갖추어 차례를 지냈다. 마지못해 따라오는 며느리, 손자들의 심드렁한 태도를 눈치챘지만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들을 불러앉혔다. 이번에는 세배를 받기 위해서였다. 아들 외에는 차마 볼 수 없이 어색한 며느리, 손자들의 절을 억지로 받았다. 그는 신년맞이 훈시를 시작했다. 먼저 그들의 조상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학식이 높은 선비였던가를 설명했다. 조상을 기리고 칭송하는 것이 설날 아침 그가 먼저 할 일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과 행동거지에 대한 훈시를 하기 위해 삼강오륜부터 말머리를 꺼냈다. 삼강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즉시 하는 그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떨군 채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삼강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강령이다.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즉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 세상에 임금과 신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면 현대사회라고 적용 못할 말이 아니다. 그리고 오륜이라 함은 거의 1시간 동안 그의 말이 계속되자 아이들의 얼굴에 지루함과 짜증스러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눈치를 챈 아내는 그에게 간간히 그만하라는 눈신호를 보내왔지만 그는 모처럼 작정하고 시작한 훈계를 중단하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 온 후 그는 인간의 기본 도리인 삼강오륜부터 가르쳐야겠다고 늘 벼르곤 했었다. 영감,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났수. 다음에. 목소리를 고르느라고 잠시 중단한 그에게 아내는 재빨리 말꼭지를 들이밀었다. 가만히 있어. 당신은. 그는 거친 손짓으로 아내의 말을 묵살해버렸다. 너희들이 누구냐? 이곳에 와서 아무리 양놈들 흉내를 내고 이름을 바꾸어도 너희들은 황인종인 한국 사람이다. 제 나라, 제 민족을 업신여기고 깔보려면 너희들 모두 나와 함께 한국으로 가자. 너희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어를 잊어버리고 있어. 그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언성을 높였다. 눈치만 살피던 아이들이 화장실 핑계를 대며 재빨리 일어나 나가버렸다. 엉덩이를 수없이 들썩거리던 며느리도 부엌으로 꽁무니를 뺐다. 부엌에서 손자들과 며느리가 영어로 짓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억양이 심하게 두드러진 말투가 불효바움처럼 귀에 거슬렸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기수가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다. 곧이어 아이들을 야단치는 기수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뒤미쳐 그들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꽤 심한 말다툼이었다.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리며 노인네가 눈치 없다고 구시렁거렸다. 우리가 지금 조상의 어를 찾게 됐수. 그 지긋지긋한 땅, 아들을 죽인 이 갈리는 곳을 빠져나왔으면서 정치하는 몇 놈들이 나쁘다고 나라를 버릴 수 있어? 그놈들은 뜬구름 같고 풀잎 같은 놈들이여.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뭐허우? 환수가 살아날 것도 아니고. 아내는 옷고름 자락에서 눈물을 찍어냈다. 내 앞에서 환수 얘긴 절대로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 역정을 낸 후에 그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두 늙은이만 우두커니 앉은 거실은 횡댕그렁했다. 대형 유리창 밖에 널려있는 가없는 하늘만이 그들의 시린 가슴에 안겨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나온 인생 경험과 가치관이 하잘것없는 폐지처럼 구겨져 나뒹굴고 있음을 보았다. 이제 핵가족 이외의 가족은
이미 타인처럼 되어버렸음인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막막한 단에 위에 선 듯한 단절감이 몰려왔다. 기수가 잔뜩 상기된 채로 다가왔다. 아버님, 모두 제 불찰입니다. 대학 1학년 때 국비장학생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이곳에 왔지만 그동안 제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 풍습, 인종이 전혀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 그동안 잠 한 번 푹 자보지도 못하고 밥 한 끼도 여유있게 차려놓고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곳 생활에 철저히 적응하여 남보다 빨리 학위 따기에만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고 직장 갖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숨 돌릴 새 없이 급하게 지내온 세월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양인이라고 깔보이지 않으려고 끝없이 연구하고 논문 쓰고 아이들에게만이라도 제 고통을 맛보게 하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모국어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도 직장 다니랴 아이들 돌보랴. 갓 뽑아 올린 햇무같이 싱그럽고 맑았던 기수의 얼굴에는 이미 중년의 곤고함이 서려 있었다.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지 말자고 다짐해왔던 자신이 또다시 헛된 말을 했음을 깨닫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세상은 이미 그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급한 여울물처럼 내닫고 있지 않은가. 환수가 학교 옥상에서 분신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살기에만 정신없었던 전 진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조국의 이름, 형제의 고뇌에 동참할 수 없었던 전 이곳에도 저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뒤늦게 부모님이라도 모셔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랴 사랴 이민을 서둘렀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는커녕 더욱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민망스럽습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울먹거리는 기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고뇌에 가득 찬 기수의 얼굴에서 불꽃송이처럼 타오르다 숯검정이 되어 팽개쳐진 환수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환수의 가슴에는 어떤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 고작 장학금 탈 욕심밖에 없던 어리고 순한 아이였었는데 그는 환수를 생각할 때마다 절대로 사겨지지 않는 분노의 응어리가 가슴 한복판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감지하곤 했었다. 그것은 끝없는 되새김질로 그의 속을 쥐어뜯었다. 늙은 부모도 외면하고 산화한 환수를 그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젊은이들의 분노와 피를 부르는 사회와 세상을 떡주무르듯 하는 힘있는 자들을 동시에 용납할 수가 없었다. 괴로움으로 기진맥진해진 그는 어서 빨리 이 죄업의 세상이 흘러가 버리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선진국이며 복지국가라는 나라에 뿌리를 내린 기수에게도 또 다른 한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다. 내가 너무했나 보다. 그만두자. 모두 제 어깨에 진 짐 때문에 벅찬 세상인 것을. 그 후로 그는 아이들 교육이나 며느리의 행동을 외면해버렸고 체념한 듯 더욱 말이 없어졌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시커먼 숯검정이 점점 두껍게 쌓이고 있음을. 그는 천천히 207호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한동안 주머니 속을 뒤진 다음에야 열쇠를 꺼내서 꽂았다. 아내의 서두름이 등떨미를 잡아당기는 듯했다. 아파트는 무덤 속 같은 정막에 쌓여 있었다. 모두들 벌써 장례식장으로 갔나 봐요. 황보살이 있었으면 방마다 재촉하고 다녔을 텐데 늦어서 큰일이네. 아내가 조바심을 부리며 종종 걸음을 쳤다.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서둘러. 그는 딴청을 부리며 느릿느릿 아내의 뒤를 따랐다. 기수는 차의 본네트를 열고 점검을 하고 있었다. 아침 잡수셨어요? 잠은 푹 주무시고요? 기수는 지극히 의례적인 인사를 보낸 후
허겁지겁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리고 급하게 출발을 했다. 창밖으로 푸른 잔디와 쭉 뻗은 나무들이 언뜻언뜻 스치고 지나갔다. 꽃밭이 한 덩어리의 아름다운 색채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그들이 이곳 C형 노인 아파트에 온 것은 아들네 집에서 10개월을 살고 난 후였다. 그동안 그들은 고국에서 10년을 산 만큼이나 지루하고 답답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스스로 차를 타고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는 신세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생활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하루 종일 텅 빈 정원에서 잔디를 뽑고 오이, 호박, 고추를 심고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기수가 출근길에 그들을 한국 노인회에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황보살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처럼 반겼다. 70이 가까운 황보살 할머니는 노인답지 않게 풍채가 좋고 온몸에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황보살의 유창한 언변과 풍부한 유머는 어쩌면 그녀의 넉넉한 재력 탓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들, 딸 8명이 모두 이곳에 이민을 와 있고 백만장자, 의사, 변호사 등 쟁쟁한 자식을 두었다고 했다. 그녀는 이곳에 절을 세우고 본국에서 중까지 모셔와서 신도들이 제법 많다고 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황보살로 불렀다. 황보살에게서 이곳 노인에게 주는 복지연금인 웰페어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내는 눈이 번쩍 띄었다. 아내는 황보살을 붙들고 미주알 고주알 캐물었다. 여태껏 그것도 몰랐수?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루? 월표라는 말이라우. 이곳 노인들은 영어 한마디 못해도 다들 월표라는 말은 기똥차게 알아듣지. 신청을 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서류를 그렇게 꾸미는 거지 뭐. 내 아들이 그 방면의 전문 변호사라우. 신청만 하면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 450불이나 탄다우. 두 사람 몫으로 900불이면 똥똥거리고 살지. 아내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수없이 마른 침을 삼켰다. 그렇게 쉽게 매달 돈을 탈 수 있다니. 평생 남편의 박봉으로 간신히 살아온 지난날이었다. 그나들은 스스로 공부 문제를 해결해버렸지만 밑으로 딸 셋은 고등학교도 간신히 마쳤고 환수는 공부를 잘해서 입학금만 대주면 장학금을 타겠다고 우겨서 보낸 대학이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극빈자 행세만 하면 450불씩이나 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기수는 왜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래서 부자 나라가 좋다는 거구나. 아내는 풍선을 타고 하늘로 둥둥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우선 노인 아파트로 이사를 해요. 내가 사는 7평짜리로 오는 거유. 그놈들이 어찌나 철저한지 수시로 조사를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민 올 때 갖고 온 돈 그냥 들고 있죠? 은행에 넣으면 속일 수가 없는데. 그들의 수중에는 이민 올 때 딸들이 준 것과 기르던 새를 판 돈 4,000불이 전 재산이었다. 그는 그것을 명줄처럼 쥐고 절대로 쓰지 않았다. 고향에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덩그러니 큰 집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위토답으로 받은 논에서 나는 곡식과 선생 월급으로 빠듯이 살아왔다. 그래도 이민 가는 마당에 집을 팔아 돈으로 가져가자고 아내가 수없이 졸랐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조상이 물려준 것을 팔다니. 그 나라에서 뼈를 묻을지 어쩔지도 모르는 마당에. 아내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가 절대로 집을 팔지 않을 거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젊은 날 충청도 근처 학교들을 전근 다니며 오고 가도 그의 근거지는 언제나 그의 집이었다. 차편이 없는 곳으로 발령이 날 경우에는 하숙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는 집에서 통근을 했었다. 집과 고향에 대한 그의 애착은 대단했다. 그리고 더욱더 집 팔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가 무수히 만들어 놓은 새들의 박제 때문이라는 것을 아내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집 관리를 친척에게 맡기고 지치고 상처받은 빈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뿐이었다. 내가 틀림없이 타게 해줄 테니까 시주나 많이 내시구랴. 이곳 놈들은 법은 철저히 지키니까 그 법적인 구비 서류만 빈틈없이 꾸미면 염려할 게 없어. 아내는 황보살이 구세주라도 된 것처럼 절박하게 매달렸다. 쥐뿔도 없이 와서 아들에게만 신세진다는 것은 이곳에선 통하지 않아. 내가 이런 사람들 구제해주는 게 일이라니까. 황보살은 큰 일거리라도 맡은 듯 신이 나서 그의 일을 가로막고 나섰다. 황보살의 장담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아들네 집을 떠나는 구실로 삼았다. 노인 아파트로 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 아들은 펄펄 뛰고 반대를 했었다. 아버님, 그것은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노인에게 주는 극빈자 연금이에요. 대학 교수인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모실게요. 기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사나운 눈길과 가시도 친 말투가 곧이어 날아왔다. 아니, 받을 수 있으시다는데 굳이 반대할 것은 뭐예요? 이왕이면 받는 게 좋잖아요. 당신이 용돈이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처지예요? 당신같이 답답하게 살면. 그도 웰페어를 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아들 내외의 싸움은 더욱 보기 싫었다. 그래서 노인 아파트로 서둘러 이사를 해버린 것이다. 아내는 황보살에게 매달려 웰페어 신청을 하는 눈치였지만 그는 모른 척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끝까지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기에도 지쳐버린 그였다. 고국에서 소매 끝조차 스치지 못했던 사람들끼리 수말리 떠난 이국에서 그것도 인생의 황혼기에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이 특별한 인연 같기도 했다. 때때로 그는 이곳이 죽음으로 가는 종착역 같은 생각으로 우울해지곤 했다. 이곳에는 웰페어를 타는 노인과 타려고 대기 중인 노인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었다. 황보살은 변호사인 아들을 통해서 웰페어를 타주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모두들 그녀를 웰페어 여왕이라고 불렀다. 어찌되었든 아내는 이곳에 온 후 그 지긋지긋한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다고 하며 표정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도 늘 외톨이였다. 뭘 하던 놈들인지 조상이 누군지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되지 않은 말들만 늘어놓고 책 한 권 올바르게 읽은 위인들이 없다니까. 이제 저승이 문 밖에 있는 나이에 그걸 따져 못하우? 그저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면 그뿐이지. 말이 없고 고분고분하던 아내는 나이 들어가면서 말대꾸를 곧잘 했다. 그는 집 안에서 책을 읽거나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놈의 땅은 정이 안 붙어. 넓기만 하고 운치가 없어. 산책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투덜거리곤 했다. 닷새 전이었다. 그날은 웰페어를 타는 날이라고 했다. 한때의 노인들이 시청으로 몰려갔다. 돈 생긴 김에 관광을 떠난다고 예약을 하고 왔다고 했다. 이곳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기웃거리곤 했다.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돈과 웰페어 탄 돈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이었다. 노인들의 돈을 탐내는 무리들이 갖은 수단을 다 부렸다. 그 중에서도 관광 유혹이 가장 많았다. 멀리는 유럽으로, 하와이로, 가깝게는 국내 유명한 곳으로의 여행을 끝없이 권유했다. 그저 여행이 최고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곳을 보면 활기차고 젊어집니다. 이번에는 좀 색다른 관광이라고 노인들은 떠들어댔다.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떠들고 다녔다. 도박이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지. 젊어서부터 노름판, 미두판을 주름 잡던 나야. 이 판에 한미천 잡아야지. 여주에서 왔다는 노인이 수학여행 가는 소년처럼 흥분하기 시작하자
모두들 도박에는 자신이 있다고 떠들어댔다. 까짓거 월표 안 탄 셈 치고 해보는 거지 뭐. 조용하고 얌전하던 노인들까지 들떠서 아파트는 온통 술렁거렸다. 아내는 잔뜩 부풀어서 몰려다니는 그들 사이에 끼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부러움을 달래는 눈치였다. 처음에는 그에게 와서 신나게 떠들다가 듣기 싫다는 구박을 받은 후부터 아내는 시무룩한 채 입을 다물곤 했다. 한바탕의 수선을 떨고 그들이 떠난 후 텅 빈 아파트에 남아서 서성거리는 아내의 모습이 손에 쥐어질 만큼 왜소해 보였다. 때때로 그는 옹고집인 자신의 성격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자책감으로 시달리곤 했다. 지난 모든 일들이 자신의 옹고집으로부터 비롯된 것만 같았다. 후회스러움과 허탈감이 겨울바람처럼 모질게 파고들었다. 우리는 단지 협박으로 온몸에 기름을 부었어요. 환수가 막상 성냥불을 그어댈 줄은 몰랐어요. 학생들의 울부짖음이 환청처럼 늘 귓가를 맴돌았다. 아, 삶의 노정에는 잠시 돌아가거나 쉬었다 가는 길도 있는 법이거늘. 환수가 고지식하게 제 몸에 불을 붙인 것도 그의 옹고집을 닮은 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는 18에 시집와서 평생을 고생한 아내를 그날만은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가요 무대 비디오를 틀어놓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이곳에 온 후부터는 그는 별세계에서 사는 느낌이었다.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화 따위는 받을 필요조차 없었다. 다만 고국에서 온 연속극, 쇼프로 등의 비디오를 보고 기수에게서 오는 전화만을 받고 살면 불편이 없었다. 이곳 대통령이나 시의원이 누가 되든 살인사건이 일어나든 그는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 아파트 관리인이 떠드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지만 어차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저녁 준비가 다 되었을 때였다. 느닷없이 아들 며느리가 들이닥쳤다. 그는 가요 무대에 취해 있던 눈을 들어 기수 내외를 멍청하게 쳐다보았다.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한 달에 한 번만 정규적으로 방문하는 며느리의 내방은 더욱 이상한 일이었다. 무사하셨군요. 얼마나 걱정을 하며 달려왔는지. 기수는 식탁 위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놀란 것은 그들 부부였다. 자신에게 이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두근거릴 여력도 없이 얼어붙은 심장이 되어버렸다고 그는 생각했었다. 하지만 기수의 심상찮은 태도 앞에서 또다시 가슴이 울렁거림을 그는 지그시 눌러 참았다. 이곳에서 관광 떠난 노인들이 사고가 났대요. 차가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대요. 글쎄, 그 관광회사라는 게 유령회사였다는군요. 부모님이 그곳에 타셨으면 어쩌나 하고 놀란 것을 생각하면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 중이죠. 허겁지겁 달려왔을 기수는 소파에 기진한 듯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모두 죽었냐? 그는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를 쓰며 물었다. 다친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있대요. 아직까지 명단은 안 나왔지만 6사람이 죽었는데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거래요. 며느리가 또박또박 조리 있게 설명을 했다. 꽁돈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그는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정신없이 설치던 노인들을 떠올렸다. 기수가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저녁 뉴스 시간이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사고버스가 눈에 들어왔다. 사망자 명단이 혀꼬부라진 소리로 흘러나왔다. 기수의 통역으로 알아낸 것은 사망자는 황보살, 춘천 할머니와 할아버지 3명, 운전수 등이라고 했다. 사망자는 대부분 앞좌석에 탄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환수가 죽은 후 그는 어떤 죽음에도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죽음은 친숙한 친구처럼 늘 옆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인들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마다 허망하고 절망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오늘이
그들의 장례식 날인 것이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은 말이 없었다. 제각기 다른 시선과 상념에 빠진 듯 차 안은 더없이 조용했다. 창밖은 가도 드넓은 벌판뿐이었다. 지평선이 끝없이 보이는 곳. 그는 이 넓은 평원이 싫었다. 문만 열면 산이 올려다 보이고 그 밑으로 맑은 강물이 흐르는 고향처럼 정감이 서려 있는 곳을 이곳에서 찾기란 힘들었다. 붉은 벽돌에 온통 담쟁이 덩굴이 휘감긴 고풍스러운 건물 앞에 차가 멎었다. 장례식장이었다. 장례식장 안은 사람들의 침통한 표정이 아니라면 품위 있는 연회장처럼 정갈하고 아름다웠다. 온통 흰 꽃과 푸른 잎으로 장식되어 있는 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조객들이 제각기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었다. 식장 안은 성가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장례식 절차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타원을 그리고 둘러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온통 꽃송이들로 장식된 호화로운 관 안에 시신이 잠자듯이 누워 있었다. 시신을 공개하다니. 놀라움으로 훅 들어간 들숨이 횡격막에서 막혀 토해지지가 않았다. 시신들은 결혼식 날 신랑 신부처럼 화장을 곱게 하고 두 손을 다소곳이 앞에 모은 채 꽃 속에 파묻혀 그림처럼 누워 있었다. 시신의 얼굴은 상처 하나 없이 화색이 감돌고 있었다. 아내는 먼저 황보살이 누워있는 관으로 걸어갔다. 아내는 눈을 비벼댔다. 황보살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스럽게 누워 있었다. 죽은 사람이 이토록 화사할 수 있다니. 아내는 황보살의 손을 잡으려 내밀었다. 누군가 가만히 아내의 손을 제지했다. 모두들 시신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산 사람의 머릿속에 고이 잠든 사자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려는 의식 같았다. 황보살이 머리 쪽에서 목탁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모두들 마네킹처럼 표정이 없었다. 죽음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들고 있던 꽃을 놓치며 비틀거렸다. 극심한 어질머리가 몰려오며 눈앞이 뿌연 안개에 쌓인 듯 아득했다. 놀란 아내와 기수의 부축을 받으며 그는 장례식장을 황급히 빠져나왔다. 밖에는 초가을 햇살이 드넓은 대지 위에 온통 넘실거리고 있었다. 새 정신이 나는 듯했다. 그는 부축당한 몸을 추스르며 똑바로 섰다. 살아있음은 역시 축복이라는 생각이 몰려오며 그는 심호흡을 했다. 시원한 맞바람이 콧속으로 스며들었다. 가족도 아닌데 장지에는 가지 마시죠. 저희 집에 가시죠. 기수가 그와 아내를 차에 태우고 차를 돌렸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젠 좀 괜찮수?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차 안은 응접실 소파에 앉은 것처럼 푹신했고 적당한 진동으로 더없이 쾌적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고울 수 있을까? 아내는 그의 평안을 확인하고 나서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기수에게 물었다. 이곳에는 전문적인 시체 분장사가 있어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서 시신의 피를 모두 뽑는다는군요. 그래야 곱게 분장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그리고 소독을 한 다음 방부제를 넣고 생전에 입었던 제일 좋은 옷을 입힌대요. 팔다리도 관에 넣기 좋게 만들어 누인다는군요. 그러고 나서 아주 정성을 들여 화장을 곱게 시키는 거예요. 분장이 완벽하게 끝난 후에야 시신을 공개하는 거죠. 남은 사람들에게 생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이곳의 시신들은 최고의 호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장례식은... 기수는 장례식 풍습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속이 답답해지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목구멍을 치받고 올라왔다. 그는 목을 조이고 있는 넥타이를 정신없이 풀었다. 이번에는 불꽃처럼 뜨거운 이물질이 목덜미를 타고 분수처럼 머리 위로 뻗쳐오르고 있었다.
그는 기수의 설명을 귓전으로 흘리며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중풍 환자처럼 떨기 시작했다. 곧이어 발작하는 간질 환자처럼 전신을 뒤틀고 몸부림치면서 의자 시트를 마구 쥐어뜯었다. 순간적인 발작이었다. 급히 차를 세운 기수가 허겁지겁 뒷좌석으로 달려왔다. 아내가 그의 손발을 주무르고 황급히 옷의 단추들을 풀었다. 기수가 그의 몸을 아기처럼 가슴에 품었다. 아내는 비상약으로 갖고 다니는 우황청심환을 꺼내어 그의 입속에 밀어넣었다. 이걸 깨물어 삼키시오. 당신 왜 이래요? 남의 죽음에, 자식 죽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분이. 아내는 또다시 환수인 넋이 찾아와 그에게 깃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울먹거리며 그의 온몸을 쉴 새 없이 주물렀다. 차의 문을 열고 뒷좌석에 누운 그는 목구멍 속으로 넘어가는 쓰디쓴 우황청심원을 삼키며 정신은 말짱하다고 외치고 싶었다. 그는 억장이 막히고 입술 근육이 마비된 듯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안개가 거친 듯 맑아지면서 그의 눈앞에 고향집 창고에 두고 온 새들의 박제 모습이 어른거렸다. 환수가 죽은 후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박제처럼 조금 전에 본 것은 인간의 박제된 모습이었다. 그토록 생생한 모습으로 환생되기 위하여 시신들은 얼마나 시달렸을까. 영혼은 이미 구천으로 가버린 후 빈 껍데기 시신들의 화장은 누구를 위한 화장이었을까. 산 사람들을 위해 죽음이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죽음이 추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죽은 세포에 도료를 바르는 것인가. 그는 신들린 사람처럼 박제를 했던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두 손이 시체 분장사의 손을 닮았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또다시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눈을 감자 오히려 지난 날들이 영상처럼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학교 옥상에서 불꽃송이처럼 떨어진 환수의 사진을 신문에서 본 순간부터 그는 아들에 대한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렸다. 오직 타오르는 불꽃 덩어리만이 가슴 속으로 박혀들어 활활 불을 지피곤 했다. 절간같이 조용하던 그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자들, 학생들, 생면부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의 집은 삽시간에 투쟁본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그들은 환수의 영웅적인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살신성인의 정신입니다.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민주화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환수 동지의 뒤를 이어 우리의 뜻을 기필코 관철하겠습니다. 그들은 환수의 시신을 장사진에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로 시신을 내어주지 않았다.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느냐, 협박을 받았느냐 했지만 그는 고개를 완강히 가로저었다. 우리 환수는 그렇게 독한 놈이 아니여. 어릴 때 도랑물도 건너뛰지 못했던 놈이여. 옆에서 부추겨 놓고 저희들은 쑥 빠지고 그 고지식한 놈만이 내 아들을 앞세우고 떠들지 말어. 떠들려면 저희들부터 분신해보라고 해. 죽음으로 투쟁하여 뜻을 관철하려면 모두 함께 해야지. 불쌍한 놈, 어리석은 놈, 잿간놈 하나 죽어서 썩은 웅덩이를 맑게 할 수 있다는 거요? 불효 막심한 놈. 부모에게 받은 것은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인데 목숨을 제멋대로 끊다니. 그놈은 내 자식이 아니여.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부모를 외면한 놈, 천륜을 끄는 놈이 나라를 걱정한다고? 난 그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환수의 시신을 거두어 화장시킨 후 곱게 빻은 뼈가루를 선산에 뿌리고 온 날, 그는 평생 다니던 학교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깊은 산속 절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환수에 대한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죽은 환수가 산 사람의 화제에 오르는 것을 철저히 금해버린 것이다. 슬픔을 나눌 상대조차 잃어버린 아내는 산송장처럼 세월을 보냈다. 시집간 딸들의 보살핌과 간호로 간신히 질긴 명주를 이어갔다. 49제가 끝난 후에야 그는 산에서 내려왔다. 그때 그의 손에는
새하얀 십자매 한 쌍이 든 세 장이 들려 있었다. 아내는 그가 어린 환수를 안고 들어오는 착각을 일으켰었다.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한 새는 취미를 넘어 수직광처럼 온갖 종류의 새들을 끌어들였다. 아내도 점점 새 기르기에 동참하면서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애써 다독거리곤 했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인꼬 암놈이 죽던 날 그는 또다시 깊은 상실감으로 비틀거렸다. 아내는 양지발은 앞마당에 묻어주자고 했다. 그의 옹고집을 거역하지 못하고 환수의 시신을 화장시킨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인꼬를 비닐에 단단히 싸서 냉동실에 넣어버렸다. 질겁을 하는 아내에게 그는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말만 했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인꼬의 짝이 또 죽어버렸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또다시 냉동실에 집어넣었다. 우리는 이놈들만도 못해. 정인을 따라 목숨을 버리는 새만큼 용기가 없어. 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아내가 딸네 집에 다녀온 날이었다. 집안이 조용했다. 방문마다 열어보았지만 그가 없었다. 아내는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갔다. 그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을 열자 환수가 쓰던 낡은 책상 앞에 앉아서 등을 구부리고 무언가 열중하고 있는 그를 보았다. 그는 아내가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냉동했던 인꼬를 올려놓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있었다. 아내는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뭘 하시는 거요? 그는 말이 없었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수술용 메스와 가위, 솜, 신문지, 철사, 약병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책상 앞 벽면에는 책이 한 권 비스듬히 펼쳐져 있었다. 그는 책장을 들추며 인꼬의 내장과 살을 열심히 도려내고 있었다. 아내는 온몸에 닭살이 오소소 돋아나며 이상한 두려움으로 한기가 몰려왔다. 그때 아내는 환수의 넋이 그에게 깃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떠올랐다. 그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듯 신들린 사람처럼 열중하고 있었다. 그 후 예쁜 인꼬 한 쌍이 정답게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을 아내는 보았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재생시킨 인꼬 한 쌍을 바라보며 아내는 그의 의중을 알아채고 눈시울이 더워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초였을 뿐이었다. 후일 아내는 그때 그의 박제 행위를 철저하게 반대하지 못했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곤 했었다. 날만 새면 그는 박제에 관한 책을 읽고 연구를 했고 더욱더 새들을 많이 사서 키웠다. 그리고 죽기만 하면 곧 냉동실에 놓고 박제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는 혈기왕성했던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 전신의 생기가 싱싱하게 돋아나는 것만 같았다. 점점 능숙해지는 솜씨로 그는 내장을 도려내고 뼈를 잘라서 빼내고 철사에 방부제를 바른 헝겊을 감아서 골격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솜과 신문지 등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빈속을 채워 넣었다. 박제를 시작하면 그는 식사는 물론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일에 몰두했다. 그 모습은 어느 때는 신들린 무당 같기도 했고 때로는 냉혹한 외과 의사 같기도 했다. 아내는 그의 등 뒤에서 마냥 서성거리곤 했다. 그 생활에 차츰차츰 길들여진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질색을 하고 피했지만 남편의 지치고 여인 모습이 안쓰러워 마지못해 참여한 일이었다. 작업에 열중하는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아내는 수건으로 닦아주며 어깨너머로 그의 작업을 훔쳐보곤 했었다. 텅 빈 뱃속에 솜을 가득 채운 채 벌렁 누워있는 새의 배를 보고 아내는 눈살을 찌푸렸다. 흉하고 가엾어 보였다. 아내는 황급히 바늘을 들고 팽팽하게 벌려진 배를 꼭꼭 여미고 가슴에서 항문까지 꼼꼼하고 야무지게 바느질을 해주었다. 바느질에는 자신만만한 그녀였다. 점점 일에 익숙해진 아내는 의안을 끼우고 털을 가다듬는 마무리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내게 되었다.
박제할 일이 없으면 그는 며칠씩 돌아다니며 죽은 새를 수집해 오기도 했다. 비둘기, 꿩, 특히 이름 모를 산새를 그는 좋아했다. 늦게 배운 노름으로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그의 일과는 박제로 온통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다. 어쩌면 그는 새들이 죽는 것을 기다리며 기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기도 했다. 살아있을 때처럼 갖가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는 쉴 새 없이 중얼거리곤 했다. 때로는 희죽거리며 웃는 것도 같았다. 팔라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는 절대로 팔지 않았다. 그리고 벽을 헐어 유리문으로 개조한 창고에 가득히 진열을 해놓았다. 살아있는 새들의 지저귐과 죽은 새의 박제는 함께 어울려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때때로 아내는 산새와 죽은 새를 혼돈하곤 했었다. 박제한 새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내는 무섭고 싫어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끼워놓은 유리 눈알이 불빛 아래 반짝거리는 것을 보면 차갑고 냉혹한 죽음 저편과 맞닥뜨린 듯한 아뜩함에 휩싸이곤 했다. 잠 안 오는 밤에 누워있으면 새들이 일제히 날아와 그녀의 눈을 파먹는 꿈에 시달리곤 했다. 여보, 저것들을 치워줘요. 무서워요. 무섭긴 영원히 살고 있는 저 모습을 봐. 저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내가 안 치고 싶으면 안 치고 날리고 싶으면 날리고. 그는 아내의 말을 일소에 붙이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환수의 울부짖음이 벌레처럼 뇌리에서 잉잉거렸다. 어머니, 저는 아버님이 산에 뿌린 뼈가루마다 수만 마리의 새가 되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들을 꼭꼭 묶어서 날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계속 날고 싶어요. 박제가 되면 환생하지 못해요. 우리의 몸이 썩어 흙이 되어야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데, 아, 괴로워요, 어머니. 우리들을 거듭 태어나게 해주세요. 수시로 찾아드는 비슷한 악몽에 아내는 그에게 울면서 간청을 했었다. 제발 이제 박제 따위는 하지 말자고. 새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순리에 따르자고. 모든 건 용서하고 잊어버리자고. 하지만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는 듣지 않았다. 아내는 환수에 대한 집념으로 박제된 그의 모습을 보았다. 밤에는 아들의 울부짖음과 낮에는 남편의 집념으로 아내는 심신이 편하지 않았다. 신경쇠약증으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비로소 폭삭 늙어버린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환수가 죽은 후 한 번도 돌보지 않던 아내의 존재를 그는 비로소 의식했다. 자신의 분신처럼 옆에 있던 아내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그는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를 놓칠세라 오래전부터 기수의 주선으로 진행되던 이민 수속을 딸들이 서둘러 마치고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그의 전신을 주무르면서 아내는 그와 마찬가지로 지난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국의 평원에서 공교롭게도 그들은 동시에 회한의 날들을 회상하고 있었다. 한동안 부들부들 떨던 그가 아이처럼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그의 고른 숨결을 확인한 후 기수와 아내는 그를 뒷좌석에 누인 채 풀밭에 앉았다. 머리 위에서 눈부신 햇살이 은가루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눈시울을 좁힌 채 아득한 공간을 가슴속 가득히 끌어당겼다. 하늘은 푸른 옥색이었다. 옥색은 아내의 어머니가 즐겨 입던 치마 빛깔이다. 흰빛보다 더 정갈하고 시원한 옥색은 그녀에게 언제나 고향을 떠오르게 했다. 기수야, 이곳에서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까? 고향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지 않겠니? 아내는 기수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기수는 아득한 시선으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글쎄요. 난 고향에 묻히고 싶다.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내 땅에 묻히고 싶어. 그곳이 영원한 내 집이야.
이곳에서는 모든 게 너무 낯설어. 난 월표고 뭐고 이제는 타기 싫다. 그까짓 거 타서 좁은 아파트에 새처럼 갇혀서 먹이만 축내고 살면 뭐하니? 죽으면 박제된 것 같이 화사하게 화장을 해서 두껍고 단단한 관에 꼭꼭 갇혀있으면 뭐해? 난 싫다. 난 고향 땅에 썩어서 흙이 되고 싶어. 기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옥색의 하늘보다 더 깊고 푸른 물속 같았다. 알았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도 먼 훗날 언젠가는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고 싶어요. 물기가 잔뜩 배어있는 기수의 목소리는 한껏 낮고 조용했다. 차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그가 고갯짓을 하며 깨어나고 있었다. 입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그의 입새로 비어져 나왔다. 정신이 좀 드세요?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다. 눈 좀 떠봐요. 제발. 그가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열었다. 하지만 머나먼 곳 어딘가를 향해 있는 초점 잃은 눈망울일 뿐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날 고향으로 보내다오. 할 일이 있어. 난 새들을 날려줘야 해. 그는 똑같은 말을 자꾸만 되풀이했다. 꿈을 꾸었수?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아내가 다그치듯 물었지만 그는 계속 두 손을 휘저으며 언성을 높였다. 새들이 답답하대. 태어난 곳으로 가고 싶대. 그들을 날려보내야 해. 어서 빨리 하늘 높이 땅속 깊이. 그는 갑자기 신이 내린 무당처럼 상체를 벌떡 일으킨 채 두 팔을 높이 들고 소리 질렀다. 아내는 이제야말로 그의 머릿속에 박제되어 자리 잡고 있던 환수의 넋이 훨훨 날아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고향 땅에 가 있는 것처럼 꿈꾸듯 아득하기만 했다. 가족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애끓는 정과 회한이 너무나 깊게 느껴졌던 작품입니다.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잃고 떠밀리듯이 이국 땅을 밟은 늙은 내외는 땅의 낯설음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곳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 환수를 죽인 그 땅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왔으니 이제는 그 아픔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도 있을 법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향의 딸들과 맏아들 기수가 합심해서 부모님의 이민을 추진한 거겠죠. 아무튼 연로하신 부모님이 죽은 아들 때문에 상심하다가 몸을 상할까봐 걱정이 돼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온 이 머나먼 땅은 지내면 지낼수록 정이 붙기보다는 오히려 고향 생각과 환수 생각만이 더 나게 할 뿐이었어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살던 땅에서 떠난 이들이 물설고 땅설은 이국 땅에서 적응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적응을 해보려고 해봐도 몸과 마음에 인이 박히듯 한 옛 기억과 습관들은 좀처럼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합니다. 오히려 더 생각나게 할 뿐이죠.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날 노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 타고 가던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사상자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죠. 중요한 부분은 장례식에서 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부터 아버지가 새들을 박제하게 된 이유가 밝혀집니다. 새를 박제하는 일에 집착하듯 열심이었던 이유는 죽은 아들 환수를 떠나보내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마음으로요. 죽었지만 박제를 해둠으로써 영원히 살아있는 듯한 형태로 옆에 두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즉 아들 환수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속에 박제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죽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산 사람들을 위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산 사람처럼 누워있는 것을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일까요? 아버지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관광을 떠났다가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장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구역질 나게 하고 숨이 막히게 한 거였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저들처럼 박제해 놓았구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아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질 못했구나. 특히 나를 위해. 이 부분이 참 공감이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식이 그대로 잊혀지길 바랄까요? 아무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가슴속에서는 아들이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어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종교에선 삶은 고행이고 고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삶에 고통만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은 삶 자체가 희열일 수 있고 기쁨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습니다. 삶에는 이런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수를 자유롭게 떠나보내기로 한 아버지의 그 선택이 아버지의 영혼과 그 아들의 영혼을 평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잠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선주 작가의 박제된 새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졌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